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가 개선됨에도 호조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5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의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제13회 세계지식포럼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측근인 신강수 사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채권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채권단과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 증가 여파로 지난 3분기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8.6% 감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2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예측된 바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하고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꺼낼 카드는 다 꺼냈는데 여전히 전망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수출과 생산, 내수까지 동반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 당분간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글로벌 마감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 내내 소폭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더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에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해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2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처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증시를 끌어올릴 만도 한데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14% 18포인트 빠지면서 13,326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지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049, 그리고 S&P 500지수는 강보합세에서 1,432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약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지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인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이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것도 증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37억 5천만 유로의 3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92%, 1% 가까이 오르면서 5,829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 조금 넘게 상승하면서 7,281,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 1.42%, 47포인트 상승한 3,413의 장을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개장 전부터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아시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한 것도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58%, 5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8,5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81% 밀려서 2,100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소폭 올랐습니다. 0.38%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9,900선에서 장을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2008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러나 이 지표가 수치로 나타난 것만큼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상승폭을 크게 줄이며 장 막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대형주가 추가적인 분기별 실업보험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 급감의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주는 다음 달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JP 모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주식 전략팀이 미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한 것도 장 초반 주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스프린트 넥스텔이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이동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 넥스텔 인수와 관련해 우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인수가는 1조 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해 애플의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 출발했지만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여 만에 최소치로 줄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노동부는 이날 지난 6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37만 명을 크게 밑돈 것으로 지난 2008년 2월 이후 최소치인데요. 한편 유럽연합이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안인 바젤3의 시행 시기를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도 금융주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국에서는 버버리 그룹이 13.3%, 바클레이스가 4.8% 올랐고 독일에서는 도이치방크가 3.6%, 코메르츠방크가 2.7% 상승하는 등 금융주가 선전을 보였습니다.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비용 절감 계획을 내놓은 지멘스는 1.28%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도 소시에테 제너럴이 4.9%,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4.4% 오르는 등 금융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통업체 까르푸는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침 신문과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훈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편안하게 신문을 보시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면 기사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13회 세계 지식 포럼 이제 폐막이 됐습니다. 폐막이 됐는데 어제 이제 루비니 교수가 퍼펙트 스톰 그림자 엄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어제 발표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루비니 교수님은 이 내용을 perfect storm이라는 얘기를 금년 초서부터 계속 진단을 하고 계셨죠. 예. 처음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많은 비판도 있었고 질문도 많았었는데 갈수록 이번 분석이 더 실천이 되는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5개 이 미국의 지금 경제 침체, 유로존 붕괴, 또 이 중국의 경착륙, 또 emerging market 침체, 또 중동의 정치 문제, 이 5개 내용을 봐도 이 모든 5개들이 뒤에 상당한 이 복잡한 오래전서부터 원인들이 있고 이
갑자기 생긴 그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갈수록 동기화된 영향, 예.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예. 이 동기화된 그 이 침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루비니 교수가 지나치게 세계 경제를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비관적인 진단이 조금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루비니 교수가 진단한 5가지 위협,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불거지게 되면 세계 경제는 결국 초강력 태풍을 맞이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 위험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로존 붕괴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유로존 문제는 이 유로존 가입할 때서부터 이 각 특별히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경제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유로존 가입 통해 가지고 이 정부 자금 조달 또 기업 자금 조달 그 능력이 훨씬 쉬워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북부 유럽부터 싼 이자로 그렇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이 회복보다 임시 유동성 도움을 가지고 거품 경제를 거죠. 만들었죠. 예.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는 유로존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이제 경제 문제만 아니고 그 뒤에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게 지금 이 사회 데모 또 이 사회 불안 이거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 또 긴축 정책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사회 협조 없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페인도 뭐 점점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요.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또 2단계 강등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스페인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스페인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지켜볼 이유가요. 원래 스페인 이 정부 재정 적자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페인이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버블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부동산 버블 과정에 스페인이 거진 제일 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전 세계 부동산 침체로 이뤄지니까 영향, 이 버블 터지는 영향이 스페인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피해가 바로 은행들한테 넘어가고 있고요. 은행 부실화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부실화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래 정부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은행 부실화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더 지금 악화되면서 또 이게 바로 정부 이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 이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악순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마 뭐 유사한 우리도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로존 붕괴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뭐 가까운 시일 안에는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시일은 아닌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주겠다. 일단 좀 진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 어려운 각 나라 긴축 정책 조건들이 붙어 있죠. 근데 각 나라들이 이 긴축 조건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받으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게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게 아직 이 퀘스천이 아주 큽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것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오래 장기화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전략 문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금년 말에 이 여러 가지 클린턴 부시 대통령 때서부터 이 세금 면제해준 효과들이 금년 말에 이제 많이 만기가 됩니다. 원래 예정된 만기들이 그대로 진행되면
GDP에 5% 부정적인 영향까지 주는 그 예상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미국 공화당하고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위한 재정 적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일부는 이 세금을 좀 올리고 예. 또 일부는 지출을 좀 그 줄여가지고 이 재정 적자를 좀 줄이면서 이 정망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결벽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금 전망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조금 더 경기가 경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 교수님께서 조금 발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좀 더듬으시는데 사실 교포십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그렇게 편하진 않으신데 그래도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국 경착륙 네. 문제가 이제 어제도 사실 이 시간에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중국 경착륙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그 중국은 그 수출에 예. 많이 기대를 하니까 예. 또 지금 그 수출을 받아줄 수 있는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인데 미국하고 유럽은 경기 침체 통해서 이 받아줄 수 있는 이 수입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많은 한계를 느끼니까 중국 수출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그 중국의 그 이제 정부 지출 예. 여기에도 이제 많이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이 많은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도 굉장히 갑론을박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예.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수출이 부진화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내수로 그거를 좀 예.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내수도 제대로 진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이 예. 내수라는 게 예.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그 각 시민들이 돈이 있어도 미국하고 유럽처럼 사회복지 혜택들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짚어주신 문제가 이머징 마켓 성장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뭐 일각에서 예. 이제 브릭스 시대는 끝이 났다 하는 예. 얘기도 있고요. 예. 뉴스를 보면 이제 브라질도 금리를 이제 최저 수준으로 또 낮추면서 네. 굉장히 지금 저성장을 한동안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긴 하는데 예. 이머징 마켓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1년 전에 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 얘기가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지만 바로 emerging markets가 이 세계 경제를 견인해 갈 것이다. 견인해가지고 새로운 거기에 동력이 될 기대할 것이다. 만하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그 중국도 이제 GDP 성장을 7% 시대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이 인도도 3, 4% 시대고 브라질도 1.5%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이제 내려왔죠. 근데 역시 이게 동기화된 침체라는 분석이 역시 그 소비 엔진이었던 미국하고 유럽 소비자들이 지금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역시 이 수출국 중국하고 예. 이머징 마켓가 그 한계를 느끼고 예. 또 중국이 수출을 하면서 그 수입한 자재, 예. 브라질, 뭐 호주 이게 동기화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 예. 바로 이게 그 perfect storm이라는 현상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머징 마켓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내수가 조금 살아나주면 뭐 어느 정도의 성장은 해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 예. 그럴 정도의 여력은 없고 네.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 국면을 세계 맞이하고 있는 거 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GDP를 보면 예. 55%가 미국하고 유럽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그 emerging markets 그 영향이 예.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하고 유럽 네. 간에 이제 FTA가 곧 체결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예. 사실 글로벌 경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 정도 GDP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조금 글로벌 경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어 줄 수 있을는지요? 예, 그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예.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이 미국하고 유럽의 그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오래전서부터 이 고부채, 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그 구조적인 문제, 경쟁력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그 심화돼 있다 보니까 예. 이 해결이
1, 2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emerging markets가 바로 이거를 커버해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물론 루비니 교수가 경고한 내용입니다만은 중동과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를 들었어요. 예.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이게 이제 기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를 제일 포커스를 하는데요. 예. 그 지역을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 그 전 지역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도 문제지만 그 전체 지역에 많은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 특별히 이제 석유, 예. 이 에너지 가격 여기에 그 이 문제가 터지면 그게 바로 이 에너지 비용으로 예. 영향이 가면서 그게 이제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다른 위험 요인이 영향을 될 수가 준다. 있겠군요. 이게 일단 제일 급한 문제. 네. 사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 양 후보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할 분위기고 예. 조금 더 중동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네.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석은 예. 지금 이스라엘이 예. 일단 그 미국 선거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지만 예. 선거 끝나면 예.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꽤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세계 주식 포럼에서 루비니 교수가 경고한 세계 경제 위험 요인 5가지를 한 번씩 짚어봤고요. 이번에 금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의 예상대로 결국은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갔는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어제 좀 시사가 되었어요. 네, 일단 저희들이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예. 미국이나 유럽 예. 오래전서부터 금리 내리는 정책을 쭉 살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금리를 내려서 사실 경제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미국에서도 금리 내린 그 금융시장 효과를 보면 예.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갈수록 그 효과 시간이 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이 지금 경제 문제 예. 그 유동성 원인보다 이 건전성 원인이 더 크다. 그러니까 금리 내려서만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또 금리 내리면서 거꾸로 부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예.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지. 건전하게 이 은퇴한 분들 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넣어서 그 금리 그 이자 소득으로 예. 그 사는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아무래도 이자가 낮아지니까요. 예. 예. 금리를 내릴수록 예. 그 금융시장에 예. 조금 더 위험한 금융자산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금리가 낮으니까 예. 시장 많은 자금이 예. 주식시장 예. 더 이 그 높은 소득을 줄 수 있는 더 위험한 금융상품 가야 될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예. 그런 위험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이미 미국하고 유럽에는 나타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교훈을 예. 저희 나라도 잘 그 살펴보고 네. 일단 그 금리를 내려야 되는 압력은 확실히 있죠. 예. 근데 금리를 내려서 이 그 총알을 미리 써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사실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놓고 예. 일부에서는 비판도 예.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때를 놓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어저께 주식시장만 봐도 예. 그 금리 인하 발표 후에 예.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오히려 않았죠. 더 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거 봤을 때 예. 그렇게 이 직접적인 큰 효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내리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예. 최근에 와서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원화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만 네. 그 부분 환율 문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화폐 전쟁이라는 거를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각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서
각 나라가 환율을 내리고 수출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나라도 그 압력을 많이 느끼고 또 동시에 똑같은 효과를 해야 되는 그 압력이 많은데요. 당분간은 이 원화 이 강해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또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겠네요. 일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기업들을 보면 그 수출, 그 환율 경쟁력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모시고요. 오늘 조간신문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부동산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 그동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어 왔죠. 근데 좀 들여다보면 그 역기능도 지금 만만치 않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